엄마, 죄송해요. 아들의 한마디였습니다. 더 말을 이으려는데 뚝 끊겼어요. 저는 황급히 다시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이번엔 이상한 안내 멘트가 나왔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결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71입니다. 이 시골집에서 21살 아들이 결혼한 뒤로 줄곧 며느리 김미선, 손주들과 함께 살았죠. 햇수록 꼭 20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미선이가 아침밥을 차려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장 좀 보고 올게요. 집에 식재료가 떨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다녀와라. 조심해서. 미선이는 웃으며 나갔습니다. 여느 때와 다를 게 없었어요. 아니, 조금 다른 게 있었다면 그날따라 화장을 좀 진하게 하고 나갔다는 것 정도였을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점심때가 지나도 미선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조금 이상하다 싶었지만 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장 보러 가도 친구 만나고 차 한잔 하고 오니까요. 그런데 오후 3시가 넘어가도 연락이 없더군요. 저녁 6시쯤 됐을 때였습니다. 손주들 학교 시간이 지났는데도 집이 텅 비어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급히 아들 전화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아들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야, 미선이가 아침에 장 보러 간다고 나갔는데 아직도 안 돌아왔어. 손주들도 학교에서 안 왔고. 무슨 일 있니?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더 말을 이으려는데 뚝 끊겼어요. 저는 황급히 다시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이번엔 이상한 안내 멘트가 나왔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결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죠. 저는 미선이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역시 같은 안내 멘트였어요. 손주 예린이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현관문만 바라봤습니다. 혹시라도 미선이가 돌아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사는 이웃 김씨 아주머니를 찾아갔어요. 혹시 며느리를 봤는지 물어보려고요. 아주머니, 우리 며느리 어제 보셨어요? 김씨 아주머니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순옥이 엄마. 그거 몰랐어요? 며느리네가 이사 갔잖아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이사요? 그럼요. 3일 전부터 이삿짐 센터 트럭이 왔다 갔다 했어요. 큰 트럭이 2대나 왔더라고요. 어머, 순옥이 엄마는 정말 몰랐나 봐요? 머리가 띵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집으로 비틀거리며 돌아와 방문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아들 부부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도 화장대도 침대 시트까지 다 사라졌어요. 손주들 방도 마찬가지였죠. 책상, 침대, 장난감, 옷까지 하나 남김없이 깨끗했습니다. 거실장을 열었습니다. 미선이가 아끼던 그릇들도 없었어요. 부엌 찬장도 텅텅 비어 있었죠. 20년 동안 함께 쌓아온 흔적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가슴속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한마디 말도 없이 저를 그냥 두고 오후가 되어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구청에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주소 이전 신고가 있었는지 확인하려고요. 구청 직원이 확인해 주더군요. 네, 5일 전에 전출 신고 나왔습니다. 김미선 씨 명의로요. 가족 전체가 서울로 전출하셨네요. 5일 전이라니. 그러니까 미선이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벌써 모든 걸 준비해 둔 겁니다. 주소 이전 신고를 하고 이삿짐을 빼고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치밀하게 계획한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2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혼자 밥을 차려 먹으려니 손이 떨렸어요.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방바닥에 누워버렸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예린이, 준서. 아침마다 학교 갈 준비시켜주고 저녁이면 숙제 봐주던 아이들. 이제 그 아이들을 볼 수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미선이가 웃으며 나가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이 거짓이었다는 게,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날 줄 알고 지은 미소였다는 게 너무 아팠어요. 이틀째 되던 날 아침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봄볕이 따사로웠지만 제 가슴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웃집 담 너머로 김씨 아주머니가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죠. 자존심이 상했어요. 저 혼자만 몰랐다는 게, 온 동네가 다 알고 있었다는 게 창피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거울을 봤습니다. 이틀 만에 얼굴이 푹 늙어 보였어요. 눈가엔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뺨은 움푹 꺼져 있었죠. 71살 노인네가 더 늙어 보인다는 게 우스웠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관리하던 통장을 찾아봤어요. 제 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이었죠.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또 한 번 충격이 왔습니다. 50만 원. 딱 그것만 남아 있었어요. 매달 100만 원씩 들어오던 연금이었습니다. 20년이면 얼마죠? 간단히 계산해도 2억이 넘었어요. 물론 생활비로 쓴 돈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50만 원만 남았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미선이가 20년 동안 제 통장을 관리하면서 조금씩 빼냈구나. 그 돈으로 어디 집이라도 장만했을지도 모르겠더군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분노도 치밀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텅 빈 집에 저 혼자, 말동무 하나 없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홀로 남은 시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밥을 차려놓아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만 마시고 방에 누워 있었죠. 통장을 다시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50만 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아른거렸어요. 제 연금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남겨준 시내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도 있었죠. 그 상가는 작았지만 꾸준히 월세가 들어왔어요. 매달 150만 원씩이었습니다. 미선이가 관리를 맡아서 해주겠다고 했을 때 저는 기뻤었죠. 며느리가 알아서 해주니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서랍장을 뒤져 상가 계약서를 찾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임대인 계좌번호를 확인했어요. 제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김미선 명의로 바뀌어 있었죠. 언제 이걸 바꿨을까요? 제가 도장을 찍어준 기억이 있긴 했습니다. 미선이가 말했었어요. 어머님, 세무 문제 때문에 명의를 제 걸로 잠깐 옮겨놔야 한대요. 나중에 다시 바꿔드릴게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며느리를 믿었으니까요. 20년을 함께 산 가족인데 뭘 의심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될 줄은. 계산을 해봤습니다. 연금 100만 원에 임대료 150만 원. 한 달에 250만 원이었어요. 20년이면 6억입니다. 생활비로 쓴 걸 빼더라도 최소 3억은 남았을 겁니다.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미선이 통장으로 들어갔겠죠. 서울에 집이라도 샀을까요? 아니면 아들 사업 자금으로 썼을까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20년 동안 제가 뭘 한 겁니까? 그저 며느리 말만 믿고 살았던 겁니다.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어나기도 싫었지만 계속 두드려서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이웃집 김씨 아주머니였어요. 손에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엄마 안 계신 줄 알았네요. 문 열어주셔서 다행이에요. 미역국 좀 끓여왔어요. 드셔야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전 배가 안 고파서. 무슨 소리예요? 며칠을 굶었다는데. 이러다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김씨 아주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그릇에 미역국을 담아 상에 올려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조금만이라도 드세요. 제발이요.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죠. 눈물이 났습니다. 왈칵 쏟아졌어요. 숟가락을 놓고 그냥 울었습니다.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어요? 김씨 아주머니가 제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제 재산을 다 가지고 갔다는 걸, 50만 원만 남기고 떠났다는 걸 어떻게 말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며느리가 보고 싶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한참을 옆에 앉아 있다 갔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남으니 또 정막이 밀려왔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어요. 예린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외치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하지만 현관은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예린이는 올해 10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었죠. 공부도 잘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매일 저녁 숙제를 할 때면 제 옆에 와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저는 안경을 쓰고 문제를 봐줬죠. 이건 이렇게 하는 거란다. 예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풀었어요. 준서는 7살이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였죠. 아침마다 제가 유치원 가방을 챙겨줬어요. 물통에 물 채우고 간식 넣어주고 준서는 제 볼에 뽀뽀를 하고 나갔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이제 그 아이들을 볼 수 없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손주들은 제가 왜 사라졌는지 알까요? 아니면 미선이가 무슨 말을 지어냈을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준서가 제 무릎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좋아. 준서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준서 머리를 쓰다듬어 줬죠. 할머니도 준서 좋아. 이제 그 작은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김씨 아주머니가 격일로 음식을 갖다 줬지만 몇 숟가락 뜨고는 남겼습니다. 거울을 보니 뺨이 많이 꺼졌더군요. 몸무게도 5kg은 빠진 것 같았어요. 옷이 헐렁했습니다. 마을 이장님도 한번 다녀가셨습니다. 안부를 묻더니 말씀하셨죠. 순옥이 엄마 혹시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도와줄게요. 고마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도움이 필요한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받을 수가 없었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온 동네가 다 아는데 제가 며느리한테 버림받았다는 걸, 재산을 다 빼앗겼다는 걸 어떻게 더 드러냅니까? 저는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이 고통을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 며느리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 20년 동안 손주들 키우는 걸 도와줬고 집안일도 같이 했는데 미선이한테 잔소리도 별로 안 했어요. 오히려 미선이 말을 잘 들어줬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면 어때요? 하면 그래, 내 뜻대로 해라 했죠. 시어머니로서 권위를 부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저를 버리고 간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열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TV도 켜지 않고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 누가 알아줄까? 며느리가 알까요? 아들이 울까요? 손주들은 할머니를 기억이나 할까요?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혼자 죽는 게 무서웠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전등을 켰습니다. 환한 불빛이 방 안을 채웠죠.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렇게 살 순 없어요.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려 애썼어요.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밥을 지어 먹고 마당에 나가 풀을 뜯었습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였죠. 생각을 하면 또 눈물이 날 것 같아서요. 그날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요즘은 방문객이 거의 없었는데 누구일까 싶었죠. 문을 열자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순옥님 댁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남자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구청 도시개발과 주무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중요한 안건이 있어서 방문했습니다.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남자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구청에서 온다는 게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했어요. A사 용지가 수십 장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역 일대가 개발구역으로 지정됐어요. 신도시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와 무슨 관계인지 몰랐죠. 남자가 서류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지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빨간색으로 구역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박순옥님 댁이 개발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 협의를 하러 왔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토지보상이라니. 이 낡은 시골집이 보상 대상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보상금이 얼마나 되는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토지 평수와 공시지가를 고려하면 대략 8억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8억. 저는 그 숫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었어요. 제 평생 본 적 없는 돈이었죠. 정말입니까? 8억이요? 네,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 후 확정되겠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남자가 서류를 넘기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여기 주소 이전 내역이 나오는데 2주 전에 전 가족이 서울로 이사하신 걸로 나옵니다. 혹시 박순옥님만 여기 계신 겁니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됐어요. 하지만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네, 며느리가 식구들 데리고 이사 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소식은 들으신 건가요? 아니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이해가 안 된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럼 따님이나 며느님도 보상금 얘기는 모르시겠네요. 이 계획이 공개된 게 일주일 전이거든요. 이사 가신 게 2주 전이니까 보상금과는 상관없이 이사 가신 거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미선이가 보상금 소문을 듣고 도망친 게 아닐까 의심했었어요. 그래서 제 명의 집을 놔두고 간 거라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미선이는 보상금이 나올 줄 몰랐던 겁니다. 그냥 저를 버리고 떠난 거였어요. 보상금과는 아무 관계 없이요.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었습니다. 미선이가 보상금을 몰랐다는 건 그만큼 저를 철저히 버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재산 때문이 아니라 진짜로 저와 살기 싫어서 떠난 겁니다. 남자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보상금 협의는 다음 주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을 드릴 테니 준비해 주세요. 남자가 나간 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8억 2천만 원. 이 돈이면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살 수 있겠죠.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미선이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후회할까요? 아니면 돌아올까요? 아니, 돌아온다고 해서 받아줄 수 있을까요? 저를 이렇게 버린 며느리를, 50만 원만 남기고 모든 재산을 가져간 며느리를. 저녁 때 김씨 아주머니가 또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아까 구청에서 누가 왔던데 무슨 일이에요? 신도시 개발 때문에 보상금 나온대요. 어머, 정말요? 얼마나 나오는데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어차피 곧 동네에 소문이 날 겁니다. 8억 정도 나온대요. 김씨 아주머니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8억이요? 와, 그럼 순옥이 엄마 이제 큰 부자네요. 잘됐다. 정말 잘됐어요. 아주머니는 진심으로 기뻐해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이거 알아요? 아니요, 모를 겁니다. 이사 간 지 2주 됐는데 보상금 소식은 일주일 전에 나왔대요. 김씨 아주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그럼 며느리가 나중에 알면 기가 막히겠네요. 8억을 놓친 거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제일 복잡했어요. 미선이가 알게 되면 분명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그건 저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겠죠.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8억이라는 돈이 생긴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요? 서울에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계속 살까요? 손주들한테 용돈을 줄까요? 아니면 미선이한테 아무것도 주지 말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제 인생은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며느리가 떠났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손주 키우느라 제 인생을 포기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상쾌한 기분이었어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선이가 가져간 제 돈을 찾아야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이제 시작입니다. 제 인생을 되찾을 시간이었어요. 역전의 시작. 일주일 후 구청 주무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감정평가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순옥님, 최종 보상 금액이 확정됐습니다. 주무관이 서류를 펼쳐 보여줬어요. 꼼꼼하게 계산된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토지 880제곱미터, 건물 면적까지 포함해서 총 보상금은 8억 2,300만 원입니다. 여기 동의하시면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볼펜을 잡고 제 이름을 적었어요. 박순옥. 이른한 평생 이렇게 큰 돈과는 인연이 없었는데 이제 제 명의로 8억이 넘는 돈이 들어온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보상금은 다음 달 15일에 지정하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그리고 이사는 2달 안에 하셔야 합니다. 철거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주무관이 나간 뒤 저는 한참을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8억 2,300만 원. 이 돈이면 제 남은 인생을 충분히 편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미선이가 가져간 제 돈을 찾아야 했어요. 20년 동안 모인 연금과 임대료, 최소 3억은 될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시내에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평판이 좋다는 곳을 골랐어요. 사무실 문을 열자 젊은 여자 변호사가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지난 20년간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통장을 관리했던 것, 상가 임대료 명의를 바꾼 것, 50만 원만 남기고 사라진 것까지요. 변호사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통장 거래 내역부터 확인해야겠어요. 은행에 가서 20년치 거래 내역을 전부 떼오세요. 그리고 상가 등기부등본도 필요합니다. 소송으로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며느님이 무단으로 인출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다면요. 다만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3억을 찾으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은행을 다니며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니 예상대로였어요. 매달 들어온 250만 원이 꾸준히 빠져나갔습니다. 생활비로 쓴 것도 있었지만 큰 금액들이 미선이 개인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선명했어요. 20년간 총 4억 7천만 원이 들어왔고 그중 4천만 원 정도만 생활비로 쓰였습니다. 나머지 4억 3천만 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상가 등기부등본도 떼어봤습니다. 5년 전에 제 명의에서 김미선 명의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도장을 찍어준 게 기억났습니다. 미선이가 말했죠. 세무 문제로 잠깐만 명의를 바꿔놔야 한대요. 속았던 겁니다. 5년 동안 상가 임대료도 미선이가 다 챙겨갔을 겁니다. 서류를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변호사가 꼼꼼히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무단 인출과 명예 도용이 명확하니까요. 소장 작성해서 다음 주에 제출하겠습니다.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소송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과는 나올 겁니다. 이제 제 앞날을 생각할 차례였어요. 보상금이 들어오면 어디서 살까요? 시골에 계속 있을 순 없었습니다. 집이 철거될 테니까요. 부동산 앱을 깔아서 아파트를 검색했습니다. 서울은 너무 비쌌어요. 8억으로는 작은 아파트밖에 못 삽니다. 경기도 쪽을 봤더니 괜찮은 곳들이 있었어요. 수원의 신축 아파트 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84제곱미터에 5억 5천만 원. 교통도 편하고 병원도 가까웠어요. 바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아직 매물 있습니다. 언제 보러 오시겠어요? 내일 가겠습니다. 다음 날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외버스를 타고 2시간을 달렸어요. 도착해서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습니다. 50대 남자였는데 친절했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모델하우스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깨끗했습니다. 따끈따끈한 신축이었어요. 거실이 넓고 방이 3개였습니다. 베란다에서 내다보니 공원이 보였어요. 마음에 드십니까? 네, 좋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중개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벌써요? 다른 곳도 좀 더 보시고 결정하시죠. 괜찮습니다. 여기가 마음에 들어요. 일주일 후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5천만 원을 먼저 넣고 잔금은 보상금이 들어오는 대로 치르기로 했어요. 입주는 한 달 후였습니다.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살았던 집이라 짐이 많았어요. 하지만 대부분 버렸습니다. 새 출발을 하는데 옛것을 가져갈 필요가 없었어요. 미선이가 가져가지 않은 낡은 가구들, 오래된 그릇들, 해진 이불들 모두 트럭에 실어 폐기장으로 보냈습니다. 집이 점점 비어갔어요. 김씨 아주머니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순옥이 엄마 이사 가는구나. 많이 섭섭하네. 자주 놀러 오세요. 수원 멀지 않아요. 그래야지. 꼭 연락할게. 이장님도 인사하러 오셨어요. 순옥이 엄마 새 출발하시는 거지요? 잘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했어요. 보상금이 입금됐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니 8억 2,300만 원이 찍혀 있었어요. 숫자가 너무 커서 몇 번이나 다시 봤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바로 아파트 잔금을 치렀습니다. 5억을 보내고 나니 3억 2천만 원이 남았어요. 이 돈을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1년 만기로요. 이자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은 넘게 나올 겁니다.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 새 번호를 받았어요. 아는 사람들한테만 알려줬습니다. 미선이가 나중에 연락할지도 모르지만 받고 싶지 않았어요. 입주날이 왔습니다.
이삿짐 트럭에 짐을 실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살림살이 조금뿐이었죠. 대부분은 새로 살 생각이었습니다. 시골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20년을 살았던 집, 손주들 제잘거리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없습니다. 다 지나간 일입니다.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수원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한 로비, 새 엘리베이터, 복도까지 모든 게 새 것이었어요. 15층 집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햇빛이 쏟아지는 거실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공원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새 인생이었습니다. 71살에 시작하는 새로운 삶.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라도 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저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어요. 마음이 편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어요. 박순옥님, 소장 접수했습니다. 첫 재판은 다음 달입니다. 준비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천천히지만 확실하게요. 수원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고 노인복지관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다들 저처럼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었죠. 재판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됐습니다. 변호사가 한 달에 한 번씩 연락을 줬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해서 승소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씨 아주머니였습니다. 순옥이 엄마 나야. 큰일 났어.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가 왔어. 아까 오전에 차 몰고 왔더라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이가 왔다니. 3개월 만에요. 지금도 거기 있어요? 응.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있어. 순옥이 엄마 어디 갔냐고. 근데 아무도 말 안 해줬어. 다들 입 다물고 있어.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를 지켜주는 거였어요. 며느리 표정이 어때 보이던가요? 글쎄, 되게 초조해 보이더라. 계속 전화기 들여다보고. 아들도 같이 왔는데 둘이 싸우는 것 같더라고. 아들 준호도 왔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3개월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아들. 알았어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결국 왔구나. 보상금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급히 달려온 겁니다. 김씨 아주머니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1시간 뒤였어요. 순옥이 엄마 며느리가 집터 가봤대. 완전히 철거됐잖아. 깜짝 놀라더라. 빈 땅만 남았으니까. 상상이 됐습니다. 미선이가 황급히 차에서 내려 집터를 보는 모습. 아무것도 없는 빈 땅. 집도 마당도 흔적조차 남지 않은 그곳.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이장님한테 달려갔어. 어머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장님이 모른다고 하니까 막 울더라고. 걱정했다고, 연락이 안 돼서 찾으러 왔다고. 연락이 안 됐다니 우습습니다. 연락처를 바꾼 건 누군데요? 전화번호를 끄는 건 누구였습니까? 동네 사람들 반응은 어때요? 다들 차갑더라. 며느리가 어떻게 한 건지 다 알잖아. 아무도 동정 안 해. 오히려 며느리 보는 눈이 곱지 않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시골 동네는 좁아요. 며느리가 저를 버리고 간 거 다 알고 있었죠. 저녁 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이장님이었어요. 순옥이 엄마 며느리가 나한테 왔다 갔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길래 모른다고 했어. 괜찮았지? 네,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며느리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 보상금 이야기 들은 것 같아. 자꾸 집값이 얼마였냐고 물어보더라. 역시나였습니다. 돈 때문에 온 거였어요.
저를 걱정해서가 아니라요. 아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준호는 좀 미안해 보이더라. 어머니 찾아야 한다고 며느리한테 계속 말하고 둘이 차 안에서 싸우는 것도 봤어. 목소리가 크더라고. 아들이 미안해한다는 말에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인데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미안하면 뭐합니까? 3개월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는데 다음 날 아침 김 씨 아주머니가 또 전화했습니다. 순옥이 엄마 며느리가 구청 갔대. 아까 마을버스 타고 나가더라고. 구청에 가면 뭘 알아낼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는 함부로 알려주지 않을 텐데요. 오후에 아주머니가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구청에서 쫓겨났대. 개인정보라서 못 알려준대. 며느리가 막 떼쓰고 울었대도 소용없었대.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선이가 떼를 쓰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대요? 동네 병원이랑 경로당 다 찾아다니고 있어. 혹시 순옥이 엄마가 거기 계실까봐. 근데 당연히 없잖아. 미선이가 필사적으로 저를 찾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저녁 무렵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김 씨 아주머니였어요. 순옥이 엄마 며느리가 차 타고 떠났어. 근데 떠나기 전에 아들이랑 엄청 싸우더라. 뭐라고 싸우던가요? 준호가 며느리한테 소리치는 거 들었어. 내가 뭘 했어. 엄마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더라고. 며느리는 울면서 어떻게 알았겠어. 보상금 나올 줄 이러고. 아들이 미선이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반대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결국 따라간 건 아들이었죠. 며느리가 떠나면서 뭐라고 하던가요? 다시 올 거야. 꼭 찾을 거야. 그러더라. 근데 순옥이 엄마 걱정 마. 우리가 절대 안 알려줄 테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산 이웃들이었어요. 진짜 가족보다 더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이었죠. 정말 고마워요. 다들 신경 많이 써주셔서. 무슨 소리. 당연한 거지. 며느리가 한 짓 우리 다 봤어. 용서 못해.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선이가 저를 찾아다녔다는 게 실감났어요.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찾지 못할 겁니다. 전화번호도 바꿨고 주소도 바꿨어요. 동네 사람들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미선이가 저를 찾을 방법은 없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평화로웠죠. 3개월 전만 해도 저는 절망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오히려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미선이는 보상금을 놓쳤습니다. 8억이 넘는 돈을요. 만약 저와 함께 있었다면 그 돈의 일부라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욕심을 부렸습니다. 제 연금과 임대료만 챙기고 저를 버렸죠. 그 결과가 이겁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돌아가는 거예요.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낯선 번호로 몇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어요. 미선이가 어떻게든 제 번호를 알아낸 모양입니다. 문자도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연락 주세요. 걱정돼요. 걱정이라니. 3개월 동안은 걱정 안 했으면서요. 보상금 소식 듣고 나서야 걱정되나 봅니다. 문자를 지웠습니다. 답장할 생각도 없었어요. 미선이와 다시 대화할 일은 없을 겁니다. 며칠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준호일 거예요. 아들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 생각도 났습니다. 예린이와 준서, 저를 기억이나 할까요? 할머니가 어디 갔는지 궁금해할까요? 아니면 벌써 잊어버렸을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미선이가 선택한 일입니다. 저를 버린 건 며느리였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미선이가 빈 집터를 보고 놀랐을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어요. 제가 당한 배신감에 비하면 미선이가 느낀 충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났어요. 50만 원만 남기고 모든 재산을 가져갔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정을 주겠습니까?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미선이가 문 앞에 서 있는 꿈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무릎 꿇고 빌고 있었죠. 하지만 꿈일 뿐이었습니다. 현실에서 미선이는 절대 사과하지 않을 겁니다. 그저 돈이 아까워서 저를 찾을 뿐이에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죠.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미선이 없는 자유로운 하루.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하루였어요. 커피를 내려 마셨습니다. 향긋한 냄새가 좋았어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원하던 삶이었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사는 삶.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미선이가 시골에 다녀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온한 날들이었어요.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엔 복지관에서 탁구를 쳤습니다. 새로 사귄 친구들과 수다도 떨었죠.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려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그 목소리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돌아봤어요. 미선이가 서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보는 며느리였죠. 미선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뺨이 꺼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어요. 머리도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어머니시네요. 찾았어요, 드디어. 미선이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한 발짝 물러섰어요. 미선이가 멈춰섰습니다. 제 표정을 보고 놀란 것 같았죠. 어떻게 날 찾았니?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미선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병원이랑 경로당을 다 찾아다녔어요. 복지관 직원분이 어머니 본 것 같다고 해서 며칠 동안 여기서 기다렸어요. 며칠이나 기다렸다니 그만큼 필사적이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어머님, 걱정했어요. 연락이 안 돼서 너무 불안했어요. 시골집도 없어졌다고 하고 어디 계신지 몰라서 미칠 것 같았어요. 미선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기였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알 수 없었어요. 연락처 바꾼 사람이 누군데 그런 소리를 하니? 미선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어머님, 그건 뭐니? 변명이라도 있어?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3개월 전에 장 보러 간다고 나가더니 그게 마지막이더구나. 한마디 말도 없이 짐 싸서 이사 갔지. 전화번호도 바꾸고 날 시골집에 혼자 남겨두고. 미선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50만 원만 남겨놨더구나. 20년 동안 모은 내 연금이랑 임대료는 다 어디로 갔니? 4억이 넘는 돈이 말이야. 미선이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사과로 되는 줄 알아? 넌 날 버렸어. 가족이 사람을 그렇게 버리니?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목소리가 커진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해요. 여기서 이러면. 미선이가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뿌리쳤어요. 내 집엔 못 들여보내.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해. 미선이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미선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제 잘못이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넌 지금 뭐가 잘못인지나 알아? 미선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화장이 번져서 얼굴이 엉망이었어요.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간 거요. 연락도 안 한 거요. 정말 죄송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죠. 그게 전부니? 내 돈 가져간 건? 상가명에 바꾼 건? 그건 잘못이 아니야?
미선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변명할 말이 없는 거겠죠. 보상금 소문 들었지? 그래서 날 찾으러 온 거지? 미선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대로 맞춘 모양이에요. 아, 아니에요. 어머님이 걱정돼서. 거짓말하지 마. 보상금 몰랐으면 날 찾으러 왔겠어? 3개월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미선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이요. 용서? 뭘 용서해줘? 20년 동안 내 재산 빼돌린 거, 날 버리고 간 거, 손주들도 못 보게 만든 거, 손주 이야기가 나오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예린이랑 준서는 잘 지내니? 미선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지내요. 할머니 많이 보고 싶어 해요. 거짓말. 벌써 잊어버렸겠지. 넌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했니? 할머니가 어디 갔다고? 저희가 집이 좁아서 따로 산다고. 한심했습니다. 아이들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였어요. 빈손으로 버릴 땐 연락도 없더니 돈 생겼다니까 어머니 생각이 나나 보구나. 미선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어머니가 걱정돼서 왔어요. 그럼 보상금 이야기는 어떻게 알았어? 동네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시골집이 철거됐다고, 개발구역이 됐다고. 그래서 보상금이 궁금했겠지. 얼마나 나왔는지. 미선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정하지 못했어요. 8억 넘게 나왔어. 궁금했지? 그 돈 내가 다 받았어. 혼자. 미선이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렇게나요? 응. 그 돈으로 이 아파트 샀어. 5억 주고. 나머지는 예금했고. 넌 한 푼도 못 받아. 미선이가 비틀거렸습니다. 뭔가에 기대야 할 것처럼요. 하지만 주위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머님, 제발. 저희도 좀 도와주세요. 준호 사업이 잘 안 돼서 빚도 많아요. 제발이요. 드디어 본색이 나왔습니다. 결국 돈이 필요해서 온 거였어요. 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너희가 떠난 뒤에. 미선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울기만 했어. 손주들 생각에 잠도 못 잤고. 내가 뭘 잘못했나 수백 번 생각했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음식 갖다 줬어. 그게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며느리한테 버림받은 늙은이라고 다들 수군거리는 거 느껴지는 게. 미선이가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진짜 같았어요.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넌 이미 선택했잖아. 날 버리기로. 저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없었어요. 어머님, 어머님. 미선이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파트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미선이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문 앞에 섰어요.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니면 준호라도 좀. 준호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 그 애도 너만큼이나 잘못했어. 엄마를 버리고 간 자식이야.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저는 들어갔습니다. 다시는 날 찾아오지 마. 보상금도 내 돈도 너한텐 한 푼도 안 줄 거야. 이미 변호사 선임했어. 내가 가져간 돈 다 찾을 거야. 미선이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소송이요? 응. 너 무단으로 인출한 거 다 증거 있어. 4억 넘게 빼돌렸지. 법원에서 만나자.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이가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혔죠. 15층으로 올라가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섰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온몸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선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렸습니다. 전원을 꺼버렸죠. 저녁을 먹지 못했습니다. 식욕이 없었어요. 그냥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미선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창백하고 야윈 얼굴. 하지만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은 미선이가 한 겁니다. 결과도 미선이가 받아야 해요. 저는 제 인생을 살 겁니다. 이제부터요. 챕터 7 마이너스 새로운 삶. 미선이와 마주친 후 며칠 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날 일이 떠올랐어요. 미선이가 울던 모습, 창백했던 얼굴, 애원하던 목소리. 혹시 제가 너무 냉정했던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미선이가 먼저 저를 버렸습니다. 제가 냉정한 게 아니라 당연한 반응이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문득 손주들 생각이 났어요. 예린이와 준서. 아이들은 정말 무죄했습니다. 미선이가 잘못한 건데 손주들까지 미워할 순 없었어요.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어요. 교육비 신탁 만들고 싶은데요. 수익자가 누구신가요? 손주 둘입니다. 김예린, 김준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1억 원을 두 손주 앞으로 신탁했어요. 매달 일정 금액씩 교육비로 나가게 설정했습니다. 대학 등록금까지 충분할 금액이었죠. 수익자에게 통지하시겠습니까?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며느리한테 연락 가게 해주세요. 미선이가 이 소식을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더 달라붙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손주들을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은행을 나오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할 일을 한 것 같았어요. 예린이와 준서는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을 겁니다. 미선이가 함부로 못 쓰게 신탁으로 묶어뒀으니까요. 며칠 후 미선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신탁 감사합니다.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더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마 포기한 모양입니다. 제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겠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미선이와 연락할 일은 없을 거예요. 한 달 후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박순옥님, 1차 재판 끝났습니다. 승소했어요. 정말입니까? 네, 판사님이 명백한 횡령으로 보셨습니다. 며느님 측에서 항소 포기했고요. 3주 안에 돈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4억 넘는 돈이 돌아온다니. 제 돈이었지만 다시 찾을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연히 이기는 소송이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날씨가 화창했어요. 햇빛이 따스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3주 후 통장에 4억 3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숫자를 보니 실감이 났어요. 정말 돌려받았구나. 제 돈을 되찾았습니다. 이 돈도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이제 예금이 총 7억이 넘었어요. 이자만 해도 한 달에 300만 원은 나올 겁니다. 연금까지 합치면 넉넉하게 살 수 있죠. 그날 저녁 혼자 작은 축하를 했습니다. 좋은 와인 한 병 사서 집에서 마셨어요. 달콤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다음 날 노인복지관 게시판을 보다가 공고문을 발견했습니다. 노인대학 봄학기 수강생 모집. 다양한 강좌가 있었어요. 한문, 서예, 그림, 노래. 고민하다가 서예반에 등록했습니다. 어릴 때 배워봤던 기억이 났거든요. 다시 시작하면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첫 수업날 가니 20명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저처럼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었어요. 선생님이 붙잡는 법부터 가르쳐 줬습니다. 먼저 기본 획부터 연습하겠습니다.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먹을 갈아 붓에 묻혔습니다. 종이에 선을 그었어요. 삐뚤빼뚤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었어요. 집중하다 보니 다른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이세요? 저도 이번에 처음 왔어요. 네, 오늘 첫 수업이에요. 저는 최영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저는 박순옥입니다. 영희 씨와 친해졌습니다. 수업 끝나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산책도 했어요. 남편 잃고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저처럼요. 순옥 씨는 자식들 어디 사세요? 서울이요. 자주 못 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영희 씨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예 실력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글자 모양이 제법 나왔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줬습니다. 순옥 씨, 손 힘이 좋으시네요. 획이 힘차고 좋아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어요. 집에 와서 계속 연습했습니다. 거실벽에 작품을 붙여놨어요. 노인대학에서 가을 소풍도 갔습니다. 단풍 구경 가는 거였어요. 버스 타고 2시간 달려 산에 도착했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빨강, 노랑, 주황색 나뭇잎들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영희 씨랑 같이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런 거 하니까 좋네요. 영희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러게요. 진작 이럴 걸 그랬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진작 제 인생을 살 걸 그랬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요. 저녁에 모여서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파전도 부쳐 먹었어요.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트로트였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따라 불렀습니다. 저도 흥얼거렸어요. 가사는 잘 몰랐지만 멜로디는 익숙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쏟아졌습니다. 도시에선 보지 못했던 별들이었어요. 고개를 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영희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별 보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맞아요. 예쁘죠? 응. 이렇게 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소박하게.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거창한 게 필요 없어요. 그냥 평범한 일상, 작은 행복이면 충분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샤워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미선이한테서 온 메시지는 없었어요. 예린이 생일이 다음 주였는데 연락이 없더군요. 아마 포기한 모양입니다. 괜찮았습니다. 신탁으로 교육비는 챙겨줬으니까요. 손주들이 필요한 건 다 있을 겁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밤하늘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둥근 보름달이었죠.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국화차였어요. 은은한 향이 좋았습니다. 조용히 홀짝였죠. 거울을 봤습니다. 3개월 전보다 얼굴이 밝아 보였어요.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생기가 돌았어요.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71살에 시작한 새 삶. 늦었지만 행복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버린 게 오히려 기회가 됐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계속 눈치만 보며 살았겠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가 선택하고 제가 삽니다. 내일은 또 서예 수업이 있습니다. 새로운 글자를 배울 거예요. 영희 씨랑 점심도 먹기로 했습니다. 오후엔 산책을 하고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한 게 없었어요. 하지만 이게 제일 좋았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하루하루요. 차를 다 마시고 잔을 싱크대에 놨습니다. 침대로 갔어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어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겁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요. 이제 제 인생입니다. 진짜 제 인생이에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